1405년 거대한 함대가 중국 남부 해안을 떠나 남쪽 바다로 향했습니다. 300벙이 넘는 배와 28,000명의 선원이 참여한 이 항해는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규모였죠. 이들을 이끈 사람은 정어라는 이름의 항해사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유럽의 대항해 시대보다 반세기나 앞선 시점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엄청난 항해를 가능하게 만든 나라, 바로 명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5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던 중국이 다시 일어나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복귀한 순간이었죠. 명나라는 단순히 중국을 통일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금성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궁전을 건설했고 1700km에 달하는 대운하를 복원했으며 수만 명의 관료가 움직이는 정교한 행정체계를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이 강력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300년 가까이 이어진 명나라의 통치는 1644년 북쪽에서 온 새로운 세력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죠.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명나라의 부상과 몰락,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나라가 등장한 14세기 중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손들이 세운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통치는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흑사병이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고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농업 생산이 무너졌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런 재난 속에서 한족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외국인에게 통치받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거든요. 1351년 홍건적의 난이라는 대규모 반란이 중국 동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농민이 무기를 들고 몽골 지배자들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죠. 이 혼란 속에서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어요. 하지만 전쟁의 소용돌이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356년 그는 작은 반란군 부대를 이끌고 난징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난징은 중국 남부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여러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전략적 요충지였죠. 주원장은 단순한 반란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승려 시절 익힌 학식과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유능한 관료들을 등용했습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그의 세력은 빠르게 성장했죠. 1363년 후양호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주원장은 라이벌 반란군 세력과 수주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결국 승리를 거뒀어요. 이 승리로 그는 중국 남부와 동부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5년 후인 1368년 그는 마침내 스스로를 황제로 선포했죠. 그가 세운 왕조의 이름은 명나라, 빛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150년간의 몽골 지배라는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온다는 의미였죠. 홍무제라는 칭호를 받은 주원장은 30년간 중국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대부분은 국가를 재건하는 데 집중되었어요. 몽골군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고 북쪽 국경을 방어하며 새로운 정부 체계를 수립해야 했거든요. 그는 전국을 15개 성으로 나누고 각 성마다 관료 조직을 배치했습니다.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토지 대장을 새로 작성했으며 법전을 편찬했죠. 하지만 그의 통치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홍무제는 권력을 위협할 만한 모든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했어요. 수만 명의 관료와 장군들이 반역 혐의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도와 제국을 세운 공신들조차 의심했죠. 이런 숙청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398년 홍무제가 세상을 떠나자 심각한 계승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장남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장남의 아들인 주윤문이 겨우 14세의 나이로 황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홍무제의 넷째 아들 주디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경험 많은 군인이었고 북쪽 베이지에서 수년간 몽골군과 싸우며 통치 경험을 쌓았어요. 4년간의 내전 끝에 주디는 난징을 함락시키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젊은 황제 주윤문은 궁전 화재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경위는 미스터리로 남았죠. 주디는 영각제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이름에 걸맞게 명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영락제의 첫 번째 대업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기반이 있던 베이징을 새 수도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자금성이라는 거대한 궁전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1406년에 시작된 이 공사에는 한 번에 최대 100만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습니다. 14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성된 자금성에는 8,900개가 넘는 방이 있었거든요.
이 궁전은 단순한 황제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정부 전체가 작동하는 행정 중심지였죠. 수천 명의 관료와 환관, 궁녀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자금성의 핵심인 태화전에서는 중요한 의식과 회의가 열렸고 황제는 이곳에서 신하들을 접견했어요. 영락제의 또 다른 위협은 대운하의 복원이었습니다. 이 운하는 기원전 5세기부터 존재했던 인공수로였지만 수백 년간의 방치로 많은 구간이 막히거나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1411년부터 시작된 복원공사에는 15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운하를 준설하고 새로운 관문을 설치했으며 인고호수와 댐을 건설했죠. 이 공사의 목적은 단순히 옛 시설을 수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락제는 운하의 북쪽 종착점을 베이징으로 연결함으로써 제국 전체의 교통망을 재편했어요. 남쪽의 풍요로운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쌀이 배를 타고 북쪽 수도까지 운송될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영락제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바다 너머에 있었습니다. 1405년 그는 정어라는 황관 출신 항해사에게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서쪽 바다로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이것이 바로 정어의 대항해, 중국 역사상 가장 장대한 탐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어의 함대는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보물선은 길이가 130m에 달했는데 이는 100년 후 콜럼버스가 탔던 산타마리아호의 5배가 넘는 크기였거든요. 각 항해마다 300척 가까운 배와 2만 8천 명의 선원이 참여했습니다. 배 안에는 외교 사절단과 군인, 통역관, 의사, 천문학자들이 승선했죠. 첫 번째 항해는 1405년에 시작되어 2년 후 귀국했습니다. 정어의 함대는 베트남과 태국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통과했고 스리랑카와 인도 남부까지 도달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항해에서는 더 먼 곳까지 나아갔죠. 1414년의 팽해에서는 페르시아만 입구까지 도달했고 1420년대 초의 항해에서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 오늘날의 소말리아 지역까지 다다랐습니다. 이 항해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영락제는 아시아 전역의 통치자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명나라의 힘을 과시하려 했어요. 정어는 각지를 방문하며 황제의 선물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기린과 코끼리, 얼룩말 같은 이국적인 동물들이 베이징으로 보내졌고 황제는 이를 자신의 덕을 증명하는 상서로운 징조로 여겼죠. 영락제 시대는 명나라의 절정기였습니다. 제국은 9천만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거느렸고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했어요. 베이징의 궁정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학자와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명나라의 청화백자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고 서해와 회화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죠. 하지만 1424년 영락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대부분 아버지만큼 강력하거나 유능하지 못했어요. 더욱이 정어의 대항해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그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영락제가 죽은 지 얼마 안 돼 항해는 중단되었고 중국은 다시 내부로 시선을 돌렸죠. 15세기 중반 명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449년 몽골의 오이라트 부족이 중국 북부를 침공했어요. 영종 황제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지만 토목고라는 곳에서 참패를 당하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황제가 적에게 포로로 잡힌 건 중국 역사에서도 극히 드문 치욕이었죠. 베이징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황제를 구출하기 위해 몽골과 협상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새 황제를 옹립하고 저항하자고 주장했어요. 결국 영종의 동생이 새 황제로 즉위했고 몽골군이 베이징을 포위했지만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영종은 1년 뒤 풀려났지만 권력을 되찾기까지 또다시 수년이 걸렸죠. 이 사건은 명나라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강력해 보였던 제국도 내부의 권력 투쟁과 외부의 위협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6세기 명나라를 특징 짓는 건 유능한 황제의 부재였습니다. 1521년부터 1567년까지 재위한 가정제는 46년간 통치했지만 그중 20년 이상을 베이징 외곽의 별궁에서 은둔하며 보냈어요. 그는 도교 의식과 불로장생의 단약에 집착했고 정사는 환관과 측근들에게 맡겼습니다. 조정은 파벌 싸움으로 몸살을 앓았고 지방행정은 부패로 얼룩졌죠. 설상가상으로 1550년 1월 중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부 산시성에서 규모 8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역은 황토 절벽을 파서 만든 동굴 주거지가 많았는데 지진으로 동굴들이 무너지면서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매몰되었습니다. 지진 직후 사망자만 10만 명이 넘었고
이후 기근과 질병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무렵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국 남부 해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유럽과 신대륙에서 온 은을 가지고 비단과 도자기, 차를 사들였습니다. 1557년 명나라는 포르투갈의 마카오를 조차지로 허락했고 이곳은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죠. 유럽 선교사들도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583년 이탈리아 예수의 신부 마테오 리치가 마카오에 도착했어요. 그는 중국어를 배우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며 중국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1601년 그는 마침내 베이징 입성을 허락받았고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황제에게 소개했죠. 세계 지도와 기계식 시계, 수학과 천문학 지식은 중국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6세기 후반 만력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1572년 겨우 8세의 나이로 황제가 되었어요. 처음 10년간은 유능한 재상 장거정이 국정을 이끌었고 이 시기에 명나라는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세제를 개혁하고 재정을 정비했으며 군대를 재편했죠. 하지만 1582년 장거정이 죽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된 만력제는 정사에 관심을 잃었어요. 1589년 이후 그는 거의 30년간 조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를 읽지 않았고 관리 임명도 중단했죠. 정부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시기에 북쪽 국경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 강력한 지도자 아래 통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1583년 누르하치라는 젊은 추장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봉기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으로 주변 부족들을 하나씩 복속시켰죠. 누르하치는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진족을 팔기제라는 독특한 군사 행정 체계로 조직했어요. 모든 남성은 붉은색, 노란색, 흰색 등 8개 깃발 중 하나에 소속되었고 전시에는 군인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여진족을 강력한 전투 집단으로 변모시켰죠. 1618년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는 7가지 불만사항을 나열하며 명나라가 여진족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비난했어요. 이는 단순한 변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중국의 지배권을 놓고 도전장을 내민 거였죠. 명나라는 이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만력제는 여전히 궁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조정은 파벌 싸움에 몰두했어요. 군대는 오랜 평화로 전투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재정은 바닥나 있었습니다. 여진족은 이런 틈을 놓치지 않았죠. 1620년 만력제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48년간의 재위는 명나라 역사상 가장 길었지만 동시에 가장 무책임한 통치이기도 했어요. 그의 뒤를 이은 태창제는 한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다음 황제 천계제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목공일에만 열중했습니다. 환관 위춘현이 실권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조정은 피바람에 휩싸였죠. 이런 혼란 속에서 여진족은 착착 진격했습니다. 1621년 누르하치는 요동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어요. 1625년에는 심양을 수도로 삼고 본격적으로 국가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626년 누르하치가 죽자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뒤를 이었고 그는 더욱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했죠. 1636년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막다는 뜻의 이 이름은 명나라의 밝음에 대응하는 의미였어요. 그는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명나라와 대등한 지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2명의 황제가 있었고 그들 사이의 최종 대결은 피할 수 없게 되었죠. 명나라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근과 세금 부담,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한 농민들이 각지에서 봉기했어요. 그중 가장 강력했던 건 이자성이 이끄는 반란군이었습니다. 1640년대 초 그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중국 북부를 휩쓸었죠. 1644년 4월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를 지키던 명군은 사기가 완전히 꺾인 상태였어요. 성문을 지키던 환관 하나가 반란군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이자성은 손쉽게 수도로 입성했습니다. 마지막 황제 순경제는 자금성 뒤편 경산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명나라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리장성을 지키던 명나라 장군 오삼계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베이징은 이미 반란군 손에 넘어갔고 그의 가족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결국 청군에 문을 열어주고 도움을 요청했죠. 청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섭정 도르곤이 이끄는 대군이 만리장성을 넘어 베이징으로 진군했습니다. 이자성의 반란군은 제대로 된 전투 한번 못해보고 도망쳤어요.
청군은 순식간에 베이징을 점령했고 6살짜리 순치제를 중국의 새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명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은 이제 청나라의 수도가 되었죠. 명나라 황족과 충신들 중 일부는 남쪽으로 도망쳐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남명이라 불리는 이 정권은 난징과 광저우 등지에서 명맥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분열과 내분으로 약해진 그들은 청군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1662년 마지막 남명 황제가 미얀마에서 체포되어 처형되면서 명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돌이켜보면 명나라는 대조적인 왕조였습니다.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지만 결국 또 다른 북방 민족에게 정복당했어요. 정화의 대함대가 인도양을 누빈 지 불과 200년 만에 중국은 바다를 포기하고 내륙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자금성의 웅장함과 청화백자의 아름다움 뒤에는 부패한 황관과 무능한 황제들이 있었죠. 그래도 명나라가 남긴 유산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국 문화라고 부르는 것의 많은 부분이 명나라 시대에 완성되었거든요. 베이징의 자금성은 중국의 상징으로 남아있고 명나라 시대의 소설과 희곡은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의 가장 유명한 구간들도 대부분 명나라 때 지어진 거예요. 명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강력한 군사력과 풍요로운 경제, 찬란한 문화도 현명한 통치와 끊임없는 개혁 없이는 쇠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300년간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